자, 강연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잡은 주제는요, 우리 최근에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가지고 재정 건전성을 기재부 관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생은 굉장히 지금 도탄에 빠지고 있습니다. 민생 안정 없는 재정 안정은 저는 불가능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안정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국가라는 게 어떻게 안정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생 안정은 재정 안정의 충분 조건이다. 민생이 국민이 살 수 있어야지만이 나라도 그러니까는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제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는 이 재정 민주화하고 금융 민주화를 반드시 실행하지 못하면요, 저희 한국 경제는, 저희 한국 사회는, 저희 이 자녀들과 학생들한테는 꿈을 갖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먼저요, 오늘날 시대는요, 사실 채무의 시대라고 이름을 붙여도, 이건 제가 이름 붙인 겁니다. 채무의 시대라고 이름을 붙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채무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그림을 통해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주요 국가들, 한국을 포함해서 주요 국가들의 국가 채무 비율입니다. 물론 GDP 대비요. 지금 보시게 되면 2000년 이후부터만 소개했지만은 계속 급증하고 있죠.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들이요. 한국이 가장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주요 국가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가계채무 비율도 2000년 이후에 대체적으로 대부분 나라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반면에 선진국가들, 주요 전통적인 선진국가들이 뭐 미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한 2010년 이후부터 꺾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은 유독하게 가계채무가 계속 급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차이가, 심지어 국가채무가 유럽에서는 그리스 다음으로 많은 이탈리아조차도 가계채무는 43.6%뿐이 안 됩니다. 이탈리아조차도요. 즉 정부가 그러니까는 채무는 많아도 가계채무는 굉장히 안정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디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채무는 왜 계속 증가하는가? 이걸 간단하게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채무가 이렇게 증가하는 상황이요,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은 세기 말이 되면 항상 그랬습니다. 고려 왕조 말기에도 그랬고요, 조선시대 말기에도 그랬고,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조선시대 전기에는 백성들이 살만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세종대왕 시절에 보게 되면요. 그런데 양난 이후로 내려가면서부터 백성들이 굉장히 살기 힘들어지죠. 땅도 빼앗기고 기아에 허덕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시스템이, 조선 왕조를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만든 시스템이 수명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명을 다 했기 때문에요. 시스템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시스템, 넓게는 산업문명의 시스템이고 자본주의 시스템이 수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명을 다 했기 때문에요. 그 상황 속에서 경제의 생태계가 활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주요 시스템들이 다 작동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고용 시스템, 금융 시스템, 사회보장 시스템, 주거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약화되고 있어요. 약화되다 보니까는 이게 연못에 고여있는 물과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고여있던 물이 흘러내려가고 새로운 물이 흘러 들어와야지만이 연못은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유지가 될 수 있는데, 물이 고여있다 보니까는 그 속에서 힘이 센 물고기가 힘이 약한 물고기를 잡아먹는, 즉 전체 파이가 증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힘이 센 강자와 약자 간에 재분배만 일어나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불평등이 심해지는 겁니다. 제가 불평등이 심해지게 되면은 채무가 증가한다는 거 지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채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부채하고 채무는 약간 다른데요. 하여간 채무라는 것은 미래소득을 당겨 쓰는 거죠.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시스템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화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채무를 사용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시간 벌기에 불과합니다. 특히 뭐냐면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벌기에 불과합니다. 자, 그 구체적인 사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채무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채무를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되느냐.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가계가 채무를 그러니까 감당할 것이냐, 정부가 채무를 감당할 것이냐. 이 문제인 겁니다. 이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영미형 모델, 영국과 미국 이런 나라들은 가계 채무를 증가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반면에 유럽의 국가들은 정부 채무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대비를 했었습니다.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제가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결과가 두 가지의 접근 방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요. 자, 이게 이제 일본이 지금은 저렇게 우리가 이제 일본은 무시해도 될 정도로 일본이 쇠락해버렸지만은 일본은 한때요, 80년대에는 미국을 추격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까지 지금도 여전히 뭐냐면 GDP 규모로는 미국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죠. 아니,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요. 그런데 미국의 정부 채무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90년부터 91년 정도에 한 60%가 채 안 됐었습니다. 57% 정도 됐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얼마나 증가했어요? 한 5배 정도까지 증가했습니다. 정부 채무가 왜 이렇게 증가했느냐? 90년 하게 되면 뭐가 떠오릅니까? 일본에요. 일본의 89년 연말부터 니케이 지수가 폭락하고요. 91년도부터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하는 소위 일본의 버블이 꺼지는 자산시장의 거품이 꺼지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10년이 시작하는 이게 바로 90년대 초부터였었죠.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채무가 이제 쭉 증가하는 게 보이는데 자, 이게 왜 그랬냐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은 자, 일본의 가계 채무를 봐보세요. 일본의 가계 채무가 80년대에 급증을 합니다. 급증을 해요. 그렇죠? 급증을 한 상황 속에서 뭐가 터진 거냐? 자산 거품이 붕괴된 거예요. 자산 거품이 붕괴된 겁니다. 자산 거품이 붕괴되고 나니까 그걸 이제 뒤치다꺼리 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 채무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정부 채무가요. 그래서 일본의 정부의 그러니까 채무가 저렇게 높다는 얘기는 우리 기재부의 홍남기 부총리 표현에 가게 되면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안 좋아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안 좋아졌느냐? 왜 안 좋아졌냐면요. 가계 채무를 방치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계 채무가 급증하는 걸 방치한 결과가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본도 정신 차리고 나서 가계 채무를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오히려 90년대보다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은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의 국가 채무와 가계 채무가 이게 워낙 가계 채무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증가했던 건데 워낙 국가 채무가 빨리 증가하다 보니까는 이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증가가 크게 안 보이는 것뿐입니다. 90년대 초에 역전돼 버리잖아요. 네?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가계 채무가 더 높았습니다. 정부 채무보다도요. 그 결과가 자산시장의 거품이 붕괴로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정부의 그러니까 정부 채무가 급증을 한 겁니다. 오늘날 일본의 그러니까 이 재정 건전성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계 채무 급증하는 거를 방치했다가 이렇게 돼 버린 겁니다. 자, 미국 봐볼까요? 미국의 정부 채무도 봐보세요. 금융위기 이전까지 1990년부터 금융위기 이전까지 한 60%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안정적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거의 2배 이상 수준으로 오르니까는 급증했죠. 미국도요. 자, 왜 이렇게 됐느냐? 자, 미국도 봐보세요. 가계 채무가 80년대부터 급증을 합니다. GDP 대비 100%까지 근접을 했었어요. 그 결과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게 바로 2007년 여름이었었죠. 그랬었죠? 자, 미국도 한번 봐보세요.
여기 미국이 그러니까 2000년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요? 가계 채무가 정부보다 크게 증가하잖아요. 예? 즉 가계 그러니까 안정을 민생 안정을 그러니까 외면한 결과가 금융위기였던 겁니다. 금융위기 직전에 이게 최대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정부 채무하고 가계 채무의 격차가요. 크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 금융위기 당하고 나서 정신 차린 거예요. 어떻게 정신 차렸냐? 가계 채무를 조정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래도 많이 낮췄잖아요. 그렇죠? 한 20% 정도, 20%포인트 정도 낮췄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그 결과로 인해서 미국의 정부 채무는 급증을 한 겁니다. 네? 자, 가계 채무를 그러니까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요. 재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이 될 수가 없어요. 재정 안정이라는 것은 가계, 민생이 안정되지 않고는 지속이 불가능한 거라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떤 상황이죠? 가계 채무가 101%가 넘었습니다. 지난해 3분기 대비로요. 미국이 금융이 터졌을 때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부 채무는 45%도 채 안 되죠. 예? 가계 채무 방치했다가 가계 채무 방치하면 재정의 건전성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천만입니다. 아니, 앞에 경제 규모 1, 2였었던 일본이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 규모 2위였었습니다. 1, 2위였던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한번 봐보시면 이해되시잖아요. 가계 채무, 민생 안정 없이는 재정 건전성, 재정 안정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그러니까 이 재정 안정을 얘기할 때 꼭 얘기하는 것이 국가가 파산할 위기, 국가가 위기에 빠질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부 파산은 그냥 아무렇게나 파산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정부의 채무는 가계나 기업의 채무하고 다르다고. 어떻게 다르냐고요? 정부가 국채를 발행했을 때 국채는 채권이잖아요. 언제까지 상환하겠다는. 근데 그거 만기가 들어올 때요. 원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채권 발행해가지고 대환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왜? 중앙은행은 정부의 채무를 의무적으로 인수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자금 조달에 있어서 가계나 기업보다도 훨씬 더 유리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국은행법 75조인가 76조에 보면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담은 뭐냐? 국채를 발행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이요. 이 이자 비용을 국가가 걷어들이는 재정 수입으로 세금이라든가 이걸로 감당할 수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감당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지난해 우리가 정부가 채권 많이 발행했다고 했잖아요. 국채를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 지난해 같은 경우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냐? 20조 9천억 원입니다. 이자가. 정부가 갚아야 될 이자가요. 근데 이게 GDP 대비 얼마느냐? GDP로 대비해서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1.1%뿐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봐보세요. 이명박 때부터 박근혜 때까지 이자 비용이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이 얼마였어요? 1.1에서 1.2%였잖아요. 과거보다 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왜 이렇게 낮아졌냐? 이자율이 굉장히 내려갔기 때문인 거예요. 이자율이 굉장히 내려갔기 때문에. 자, 일본이 지금 260%, GDP 대비 260%이죠. 국가 채무가 계속 증가했는데도 일본의 정부의 그러니까 이자 지급 비용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견디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견디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요. 자, 우리가 채권을 발행할 때, 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때, 이 정부 채권을 대부분은 국내에 그러니까 개인이든 아니면, 이 기관 투자가든 이런 데서 되게 투자를 합니다. 보유를 합니다.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를 예국인들이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데, 예국인들이 보유한 채권, 정부 채권이요. 정부 채권을 갑작스럽게 다 일시에 팔아치우고 빠져나갈 때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달러로 바꿔서 빠져나갈 게 아닙니까? 그 달러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불할 능력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봐봅시다.
자, 지난해 기준으로요. 우리 지금 현재 그러니까는 뭡니까? 예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여긴 2019년 자료가 돼 있는데 2020년 지난해 기준으로요. 예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채까지 포함해가지고 1,450억 달러 됩니다. 1,450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예국의 중앙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국의 중앙은행들은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다 갚지 철수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한 7,800억 달러가 일시에 그러니까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 설사 예국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도 던진다 하더라도 한 1,500억 달러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은 얼마냐? 4,400억 달러입니다. 우리가 1년에 경상수지 흑자를 700억 달러 안팎씩 그러니까 아직도 벌어들이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해외 국제 신용평가에서 우리를 그러니까 선진국가들 많이 신용등급 강등당했는데 지난해 우리만 최고 등급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최근에 무디스가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굉장히 이 신용등급의 리스크가 없는 나라로 이렇게 평가했던 이유가 독일과 사실상 공동 1위를 준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좀 무조건 그러니까 국가 파산 위기를 떠들 게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자 이거예요. 파산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요. 그렇죠? 자,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어느 정도냐면요. GDP의 27%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일본이 중국 다음으로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1조 4천억 달러 가까이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일본 GDP에 보면 27%,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여러분 엔화 가치가 보게 되면은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왜 안 떨어지고 있는 겁니까? 일본에 투자한 예국인들이 일본이 그러니까 자신들의 투자한 것을 회수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은 다 던지고 나간다고요. 그러면 엔화 가치 폭락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본이 충분히 그걸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일본이 그 예국인들에 대한 이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GDP의 한 27% 되는 규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도 GDP의 27%라 이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재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재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앞에서 얘기했죠. 정부 채무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운영하더라도 가계 채무가 그러니까는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는 정부 재정도 그러니까 안정성을 유지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는요. 이걸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미국과 일본만을 보여드렸는데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기재부가 너무 이 재정에 대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예산을 그러니까 편성하는 거, 심지어 기금도 편성하는 거. 지난주에 우리가 도시주택기금을 얘기했죠.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못 짓는 이유가 도시주택기금이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하고 별 변화가 없어요. 문재인 정부하고요. 기금의 규모가 기재부가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재부가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광주 내려가가지고 허브라고 하죠. 이 주택보증공사. 거기 한 분을 만났는데 기재부에서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기재부는 뭐냐면 공공임대주택 짓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예? 기재부가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자기들이 하고 집행, 그다음에 평가 이거 다 자기들이 하고 있고요. 심지어 조세, 세금도 자기들이 다 결정하고 국가 채무도 자기들 다 관장하고 이 모든 주요한 것을 돈에 대한 것을 다 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한 다음에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은 국회는 이걸 그냥 심의만 하고 여기 증액을 할 수가 없어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내용을요. 기본적으로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요. 국회의원들이 이 예산이라는 것은 국민들을 위한 하나의 살림이잖아요. 국민들을 위한 살림을 누가 짜야 되는 겁니까?
국민의 대표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미국은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회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관료 공무원들은 그걸 짜면은 그걸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집행하는 거 이런 거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거를 공무원 관료들이 하고 있어요. 관료들이 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는지 아세요? 국회에서 각 상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법사위도 있고 하여간 뭐 한노위도 여러 개 위원회들 있잖아요. 법사위가 되게 뭘 합니까요? 법안 심의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법안 심의할 때 보게 되면은 기재부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간섭들을 합니다. 어떤 법안에 간섭을 하냐면요. 자신들의 예산 운용, 예산과 관련된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그 예산 운용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은 와서 반대 의견을 내요. 그렇게 간섭을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바보처럼 이렇게 거기에 휘둘리냐? 예산을 기재부가 짜고 앉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예산을 그나마 좀 배분받으려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백주대낮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요. 예? 아니 예산을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짜는 게 아니라 예? 공무원들이 이거를 좌지우지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 예산은 기본적으로 이 예산 편성권은 국민이 회수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이 회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예산 편성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예산은 누구를 위해서 예산 짜는 겁니까? 국민을 위해서 짜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이 거기에 그러니까는 이 예산 편성권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선출 권력이. 자, 문재인 정부가 딱 들어섰어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문재인 정부는 뭐냐면 국민들한테 이러이러한 공약을 제시하고 당선된 거잖아요. 정부가 출범한 거잖아요. 그럼 그 공약을 실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공약을 실행하려면은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재원 확보 없이 돈 확보 없이 어떻게 공약 실행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 예산 편성권을 관료들이 초창기에는 말 듣는 척해요. 시간 지나면서 안 됐잖아요, 지금요. 예? 정세균 총리가 기재부 나라냐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약간 끽소리, 약간 저 목소리 낮추다가 다시 또 돌아서 예? 기재부 차관까지, 예? 안 된다고 또 이런 소리들 내고 앉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이 공용부처인 기재부를요, 예산과 이걸 나눴었어요. 분리했었습니다. 미국에는요, 예산이 백악관에 소속돼 있어요. 예? 거기는 국회에서 그러니까 예산을 짤 뿐만 아니라, 예? 그리고 재무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리했었습니다. 분리했는데, 이 분리만 가지고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거 분리해봤자, 기획예산처에 누가 가느냐? 이 재정경무 기재부에 있던 관료들이 일부가 일로 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이걸 분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습니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의 미래라고 퇴임하시고 나셔가지고 책을 저술했죠.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자기가 후회가 되는 일 중에 뭘 기술했냐면요. 자기 관료한테 포획이 돼가지고 관료들이 예산안을 올릴 때 자기가 빨간 펜 들고 짝짝 긋고 이거 예산 더 증액시켜라. 복지예산 더 증액시켜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를 한탄하셨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해안이 반복되지 않으려면요. 국민이 회수해야 됩니다. 국민이 회수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회수하면 되느냐? 대통령 산하에 이 기재부 부총리는 국무위원이잖아요. 국무위원이요. 예? 국무위원이잖아요. 이건 대통령이 통제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법을 안 바꾸고 하려면은 대통령 산하에 국가재정위원회 같은 걸 설치하자 이거예요. 이 대통령 산하에 국가재정위원회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대변자들을 여기 가자 이겁니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들을 우리가 이렇게 구성하듯이요. 여기 그러니까 그래서 청년을 대표하는 소상공인, 교육계를 대표하는 뭐 이런 각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해가지고 거기서 예산을 그러니까 우리가 편성하자 이거예요. 재정의 운용 방향을 제시하자 이겁니다.
그런 다음에 기재부는 그걸 실행만 하라 이거예요. 실행할 그 자원을 배분하는 일만. 이게 정상인 거예요. 예? 왜 공무원들이 그러니까는 국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짜고 앉아 있는 겁니까? 예? 공무원들이 결정을 하냐고요, 그걸요. 예? 그러고 나서 계속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예?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아니, 가계 재정은 화수분입니까? 가게는 빚더미에 지금 짓눌려가지고 신음을 하고 있는데, 예? 정부의 고과는 열지 않겠다고 지금 이러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면요. 자, 가게 민생이 안정 안 되면 국가의 재정도 안정이 될 수 없다는 건 앞에 얘기한 거고요. 이 양반들이 근데 문제는 이 공무원들이 기업에 대해서는 한없이 간대해요. 외환위기 이후에 예를 들어서 투입한 공적 자금이 한 170조 됩니다. 외환위기가 언제 터졌어요? 98년도에 터졌잖아요. 97년 말에요. 아직 회수 안 한 돈이 52조 원이나 됩니다. 지난해 8월달 기준으로요. 금융위원회 자료에 의하면요. 기업이나 이 재벌 기업들이나 은행들한테 보조하는 거에 대해서는 군소리 안 하고 그냥 다 해줘요. 예? 회수도 안 해. 다. 그러고요. 자, 그래서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한국은행법 75조에 보게 되면요. 한국은행은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1항에 한국은행은 정부에 대하여 당좌 대출 또는 그 밖의 형식의 여신이라는 게 뭐예요? 대출이라는 겁니다. 어떤 형식으로든가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심지어 거기에 대한 이자율도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한국은행은 돈 버는 기관이 아닙니다. 무수익 특수기관입니다.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그러니까 0%도 이자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은행의 손실을 보면은 정부가 대신 뭐냐면은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메꿔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 채무는요, 특별하다고요. 특별하더라고요. 제로금리로도 그러니까는 한국은행부터 돈을 빌려 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가게가 그렇게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그렇죠?